아, 여러분, 진짜 제가 언제 이거 광고 하나 했어요? 제가 매일 네, 커피 없이 매일 못 살죠. 아니 우리 저 대마시 안에 네. 요기향성 피치돼 있는데 이것만 먹어요. 예전에 내가 카누만 먹었는데 네. 카누를 잊었어요. 카누 완전히 잊지 마시고. 잊어버렸어. 네. 호주 네슬레 인터내셔널 로스트 커피. 야, 이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쭉 따뜻한 것으로 뜨거운 물에 부어서 먹었는데 그것도 네. 맛있지만은 네. 이게 그 찬물에도 잘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우유 없이도 부드럽고 구수한 곡물 향의 호주 네슬레 인터내셔널 로스트 커피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호주 네슬레 아시죠? 네슬레. 모르는 사람 유명하죠. 없습니다. 네. 호주 네슬레에서 만든 분유도 있고 네슬레. 분유도 있죠. 네. 그 있을걸요? 분유 먹고 자란 애들이 많아요. 네, 초코가. 본인은 잘 모르겠고 초코 타 먹는 거 네. 네스키. 네. 애들이 있는 집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네. 아, 내가 착각했는 모양이네. 네. 육아하신 지 너무 분유는 오래돼서. 없는 것 같아요. 분유는 분유 없는 것 없습니다. 같아요. 예. 자, 호주 네슬레에서 만든 인터내셔널 로스트는 일반 커피와는 다릅니다. 옥수수차나 누룽지처럼 구수한 풍미를 갖고 맞아요. 있는데 게다가 쓴맛과 신맛이 적어서 부드러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취향을 저격합니다. 네. 아, 커피를 이거 봐요. 저절로 녹. 오, 그러네. 네,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호. 잘 녹나. 진짜 잘 녹네요. 어이구 세상에. 어머. 그래요. 들어도 그냥. 자, 커피를 물보다 많이 찾는 직장인들에게 저요. 추천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그래요. 진짜 맞아요. 너무 커피를 많이 수혈해야 마셔가지고. 되죠. 카페인 수. 네, 제 몸은 70%가 그래요. 자, 직장인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이거 좋은 게 뭐냐면은 뭐예요? 이게 종이로 돼 있어요. 그래요. 저도 보고. 종이. 그래서 뜯기가 편해. 쫙. 아, 그쵸. 네. 예. 연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하루 여러 잔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인터내셔널 로스트 커피는 보신 대로 찬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15포에 3,900원인데 280포에 33,600원입니다. 280포가 낫겠죠? 그 밖에도 다양한 구성이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됐군요. 자, 김용민닷컴 무료 배송 이벤트 10월에도 이어집니다. 3,900원짜리 로스트 커피 15포만 사도 배송비는 빵원. 와우. 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김용민닷컴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저희 오빠가 커피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네, 바리스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몇십 년 후에 멸종할 음식 중에 하나가 커피다. 왜? 이게 기후 변화가 너무 맞아요. 심해져가지고 아이고. 지금 뭐 브라질에서도 너무 습해지고 막 사막에서도 막 그렇게 커피 해가지고 못 키우지. 그리고 유일하게 과학적으로라도 이게 재배가 안 되는 종자가 커피래요. 되게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 슬프네요. 커피는 계속 실패했대요. 아, 그러니까 양식이 안 되는 물고기죠. 네. 그래서 아 진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에티오피아 뭐 이런 블루마운틴 이런 커피가 이름은 예쁜데 약간 신맛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탄냄새, 나무향 나는 포릿향이 나는 그런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 커피가 딱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 데서나 뭘 마실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텀블러랑 요거 하나 들고 가셔서 여기에 그냥 타도 되겠어요.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타가지고 드시면 네. 좋을 잘 것 녹고 같아요. 찬물에도. 네. 요즘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베트남 커피 그 빨간 꼭 아, 까만 맞아요. 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G7인가? 아마 엄청 맞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비슷해요. 왜냐면 그것보다는 그쵸. 쓴맛이 덜하고 그게 고소하면서. 엄청 진하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쓴맛이 덜하고 부드러우면서 비슷한 맛이 나요. 아, 맞아요. 아, 그럼 요거 두 개, 근데 이 둘이 괜찮은 조합인데요? 네, 이 그래요. 이 네슬레 붕어빵하고. 커피랑 네. 붕어빵이랑. 커피하고 그래서 커피를 팥도 맛있죠. 진짜 팥이네. 그리고 이 빵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너무 쫄깃쫄깃하죠? 네, 그죠? 계란이 뭐라고요? 쌀이어서 쌀.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쫀득쫀득하고 되게 식감이 너무 재밌어요. 네. 그 아이들이 사실은 저 어릴 때는 그냥 다 단팥이었는데, 그리고 단팥이 또 중앙부에만 잠깐 몰려있고, 안에는 없잖아요. 네, 머리랑 꼬리에는. 네, 머리와 꼬리는 없는데, 요거는 슈크림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 딸이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어릴 때는 국화빵도 많았는데, 요즘은 다 붕어로 맞아. 요즘에 잉어빵 뭐. 붕어빵, 잉어빵으로. 정말 요즘 아이들 간식으로 또 어른들의 디저트로도 건강 있고 아주 좋은 맛있는 디저트인 것 같습니다. 쌀가루가 좋네요. 그러니까요. 엄청 쫄깃쫄깃해요. 아, 좋습니다. 아, 정말 커피 너무 이게 찬물로 타서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그래요? 따뜻한 커피로 먹었을 때하고 네. 잘 융화가 됐다는 게 확인이. 네. 얼음 이렇게 몇 개 넣어가지고. 먹으면 완전 완전 아죠. 맛있죠. 아.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자, 그래요. 이번엔 누가? 제가 해볼까요? 네. 저는 간단하게. 저는 우연히 이제 제가 본 기사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양극화가 심해졌다 하지만 이게 심각하죠. 좀 심각하잖아요. 생수 살 돈도 없었다. 전단지 알바하던 21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죽음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지난 8월에 정말 올 여름 폭염 때문에 너무나 더웠는데 인천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쓰러져서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119 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일사병 때문에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청년이 했던 일이 아파트 단지 전단지 500장을 붙이고 이제 일당 7만 원을 받았는데 아이고. 쓰러진 날에는 오후 1시부터, 그러니까 가장 더울 시간에 오후 1시부터 2시 10분까지 전단지를 이제 100장가량을 붙이고 몸이 이제 좋지 않아가지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쓰러진 거죠. 근데 아버지도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잡히거나 하면 이제 그 수급비가 취소되잖아요. 취소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단지라든지 좀 그쵸. 이렇게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갖고 있었던 돈이 수중에 몇백 원밖에 없어서 물을 한 잔만 사 먹었어도 열사병은 피할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냉장고에 물을 받아놓은 거 그것만 갖고 갔으면은 물만 마셨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고 또 하나 슬픈 거는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이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만큼 빠지니까. 네, 그래가지고 뭔가 가난이라는 너무 깊은 그런 계속 빠지는 거 수렁. 네. 늪이나 수렁처럼 이 사회 구조망도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아는 언니도 사실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한부모 가정에게 오는 사회적인 수급비가 있는데 그것도 월급이 언니가 2만 원 정도가 넘게 되어가지고 그 돈을 받지를 못하게 됐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박봉이거든요. 근데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성인이 한 명 생활하는데 채 200만 원이 안 되는 돈 월급을 받고는 사실 월세 내고 감당하기가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힘든데 그렇게 벌게 되면은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못 받네.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에 좀 손을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분들이 진짜 계속 가난에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이 양극화는 더 극대화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논의를 하는 게 모두 다 불편해 하잖아요. 왜요? 언론에서 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많이 보도를 하면 시청자들이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알지만 이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불편한 네. 진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인식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들은 그렇지만 사실 의외로 재벌들의 이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분량. 그러니까 뭐 퇴직금 50억 받았다는 거는 여기저기서 엄청 이슈거리로 막 이렇게 하지만 정작 50억이 뭡니까? 당장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마셔서 멀쩡한 청년이 열사병에 이 대한민국에서 죽었는데 반대로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단지 열사병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면 계속 영양 상태가 나빴을 거예요. 영양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저런 극한의 기후나 아니면 너무 추운 날, 너무 더운 날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훨씬 더 타격을 많이 입게 되는 추워지기 네.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지죠. 왜냐면 난방비나 연탄 이런 거 없으시면 그냥 집에서 추위를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맨몸. 쪽방에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사시는 저희- 분들은 아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난방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맞아요. 우리나라 복지정책 마인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득이 잡히면 수급비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거짓말로 등록을 그쵸. 해서 예. 받아가는 악용하는.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겠지만 기본적인 복지정책의 마인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살라고 준 돈이 아니라 죽지만 말고 그냥 맞아요. 생계만 유지하라는 거예요. 생계가 아니고 그냥 죽지만 말고 살아만 있으라는 진짜 돈인 거죠. 산소호흡기만 그거는. 딱 꽂아준 것 같아요. 뭐 다른 영양제나 뭘 살리는 그렇죠. 수술을 하지 않고. 네. 이 청년이 지금 학교 생활도 원만하지 않았다고 해요. 맞아요. 일단- 학교폭력 때문에. 그렇죠. 일단 없는 아이로 계속 문화적인 혜택도 못 누렸을 거고 계속 이렇게 살았다고 교육도 한다면 제대로 못 교육도 받았을 계속 거고. 방치됐을 거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렇다면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교우들의 관계가 진짜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고 있는 데서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소통의 기능이 떨어지죠.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그런 마인드로 이 복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죽지만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을 할 거야? 그럼 돈 안 줄게. 근데 이런 청년이 나가서 얼만큼 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박상도 아들처럼 50억 벌 수 있습니까? 이런 청년은 토익 학원을 다닐 돈도 없고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쳤을 때 한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일용직으로 다시 일하거나 그러면 다시 몸이 부서져도 그냥 누워 있어야 되고 다치면 그냥 그걸로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면 산재도 제대로 적용받느냐? 3분의 2가 신고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산재도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또 몸이 아픈 상태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뭐 어떤 우리나라가 장려하는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걸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마인드가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난하니까 돈 줄게. 돈 벌어? 너 돈 벌 수 있구나. 돈 안 줄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복지라는 게 되게 구멍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복지에 쓰여진 예산이 되게 많은데 과연 그게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허무한 죽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런 분들은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네. 교육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수록. 저거를 끊으려면 어쨌든 교육의 기회가 있어서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수입을 벌고 그래서 다른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삶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늘 비슷한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어제 보도된 내용 중에 지난주 그러니까 10월 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전에 여수에 있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19살 홍정훈 군 얘기입니다. 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네. 이 친구가 여수 해양과학고 3학년이에요. 근데 3학년 때 실습을 이제 특성화고는 나가야 되니까 이제 요트 업체로 나갔어요. 가가지고 요트에 붙어 있는 따개비를 떼는 제거하는 작업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받은 요트에, 거예요. 네. 요트에 이제 물에 계속 있으니까 따개비가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예. 제거하는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잠수 장비도 없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주가 다른 데 가서 빌려온 거예요. 근데 오리발 있잖아요. 그게 이 친구가 285인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발이. 네, 발이 큰 편이네. 285인데 어른 한 뼘밖에 안 되는 걸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도 안 맞는 옷을. 그리고 이제 그날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몸이 뜨면 안 되니까 여기다 이제 납벨트 같은 걸 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안전교육을 해야지. 첫날 간 친구니까. 근데 안전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수영도 사고가 났을 때 이 납벨트를 먼저 풀어야 몸이 뜰 텐데 네. 납벨트를 푸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 어이가 작업에 투입을 했다가 바다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잠수 장비도 빌려온 거, 몸에 맞지 않는 거.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날 잠수가 처음이기 때문에 납벨트를 푸는 걸 몰랐다는 거. 또 하나는 이 홍군이 18세 미만이잖아요. 18세 미만에게는 잠수하는 작업을 시키면 안 된대요. 그런데 잠수 자격도 없고 홍군한테는 면허도 없어요. 그런데 잠수를 하라는 작업을 시켰고 이 기구가 점검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이런 걸 할 땐 2인 1조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2인 1조로 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업체는 사실상 1인 회사나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 특성화고 아이들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겠지. 뭐. 혼자서 하는 회사니까 업무 구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실습 나가라고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업무 구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기통, 수중시계, 압력계 이런 거 다 지참을 해야 되는데 사장도 잠수 관련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도. 아이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도 모른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뭐야? 이날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아이를 구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지체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빠졌다는 신고를 하고 접수된 지 10분 지난 상황에서 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러니까 제대로 생명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특성화고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고등학생들 얘기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보도가 돼요. 수능의 뭐 방향이 어떻고. 근데 이 친구가 왜 여기 요트 업체에서 일을 했을까, 그리고 왜 해양과학고를 갔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친구는 바닷가에 사니까 레저 산업으로 요트 업체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빨리 직업 전선에 뛰어들고 싶어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또 서울 살아도 남산 안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가 요트 업체에서 알바를 했었으니까 엄마가 요트를 타본 적이 없어서 부모님 모시고 와서 보여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이제 특성화고에서 취업을 하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도 한번 아는 애기들을 취업을 시켜준 적이 있었어요. 실습을. 왜냐하면 그 실습 점수를 채워야 졸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 사장님들이 참 못됐어요. 안 그러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우선은 아이들한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주잖아요. 예전에는 실습을 나가면 사실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제한이 되면서 오히려 허점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써도 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만 주고. 네. 그래서 원래는 실습만 하도록 이제 업무 분장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곳에서, 그리고 계약서도 써야 돼요. 근데 그 계약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가면 내가 최저임금 줄 테니까 12시간만 하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학생이니까. 그럼.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도 잡일을 막 시킨다든지,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계속 구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 쪽 일을 하니까 사실은 들어오는 친구들이 최소 전문대조를 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방송 기술이나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투를 준비를 하면서 특성화고를 막 졸업하기 직전,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남은 친구가 면접을 보러 온 거예요. PD를 뽑는 거.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방송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PD가 되겠다고 면접을 보러 온 게. 근데 왜 안 되나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사실은 비디오 편집 더 잘해요. 우리보다 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친구들이 젊은 감각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요. 저는 그게 너무 낯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 방송사들 있죠. 이른바 2년제 대학 네. 정말 많습니다. 그 출신들이 많아요. 네. 요즘엔 방송이 거의 3D 업종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뭐 과거처럼 뭐 명문대 이라 따지지 않아. 네, 그렇죠. 지구력 있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은 대환영입니다. 방송계는 많이 문턱이 낮아졌어요. 과거와 달리. 네. 근데 그 실력 있는 친구들도 불구하고 뭐 고등학교 졸업 때문에 안 된다? 아니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그 회사가 생기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지원자 자체가 취업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급여는 어떻게 줘야 돼요? 아직 고3이잖아요.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얼마를 줘야 되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얼마를 줘야 될지도 이게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 유튜브라고 하는 게 젊은 친구들 보라고 하는 건데 그 친구들을 가장 잘하는 친구가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이제 그 친구 끝내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회의 때마다 앉혀놓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궁금한 게 뭐라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앉혀놓고 저희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언론에서 있으니까 굉장히 좀 깨인 사고를 할 거라고 이제 바깥에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언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보수적인 조직 중에 검찰만큼이나 보수적인 조직 그럼. 중에 하나니까, 아,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사실 실력이 있으면 방송이나 영화는 뭐 그게 사실은 감각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건데 아예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어요. 특성화고라는 게 일반고랑은 다른 거는 약간 실습 위주의 바로 이제 취업을 하는 취업을 친구들이 위한. 많이 있으니까 예전에 뭐 상고, 공고 뭐 이렇게 여러 개 불렸던 학교들이 이제 특성화고.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영상 편집하고 하는 걸 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보다 편집을 1도 모르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바로 취업을 하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승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체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채용이 됐다는 거죠?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아유, 같이 일을 잘 했는데 됐다. 잘 됐어.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제가 나이만 많지 젊은 그 유튜브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주로 쓰는 단어들 네, 다르잖아요. 전혀 모르고 다른 세계야. 완전 다른 그래서 세계 맨날 살죠. 앉혀놓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재밌으셨겠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일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업체들은, 이 참여 기업들이 업무 분장을 분명하게 해서 그 부분만 아이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되는데 아까처럼 참여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네. 학교에서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급여나 대우도 정확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 업체의 경우에는 익사 사고였나요? 그러면은 못 나온 거예요? 네, 그 납 때문에 납배지를 못 풀었으니까. 아 너무 그리고 허무하다. 잠수를 해본 적 있고 이 친구가 물을 무서워한대요. 아유, 세상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이 친구는 요트를 타는 사람들이 하는 서비스를 배우러 간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에 들어가서 잠수를 첫날 하라고. 잠수해서 따개비를 따라고. 아니 그걸 선주가 시킨 거야? 그 네, 사장이? 선주가 시킨 거예요. 그럼 근데 그 사람한테 과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게 된다는 건데 심지어 이 친구는 이걸 하려고 시험을 보는 게 있대요. 해양 관련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여수니까 해양 레저 사업 전망이 밝으니까 아빠 난 이걸로 앞으로 내 꿈을 삼아볼게 라고 한 굉장히 기특한 청년이었는데 심지어 이 시험 비용이요. 아까 그 말씀 잠깐 하셨는데 자격증을 4개나 가지고 있대요. 해양 관련 자격증을. 근데 시험에 드는 비용도 60에서 80만 원 정도인데 이걸 다 알바를 해서 본인이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꿈을 이뤄가면서 살았던 애를 네. 너무 허무하게 그 납벨트 어떻게 푸는지만 알려줬어도 네. 글쎄 말이야. 아 아마 부모가 제가 얼마나 알기로 허무해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현장 실습 가능한 게 이 선도기업,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도들, 안전에 관련한 그렇죠. 것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기업에만 현장 실습 제도가 가능하게끔 했었는데 학생들의 현장 실습이 그러면은 이제 많이 못 나가잖아요. 네. 5인 미만이나 어떤 뭐 그렇죠. 참여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신청하면 이제 받을 수 있게끔 다시 제도가 좀 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에 관한 수칙 같은 거 전혀 지켜지지 않을 만한 그렇습니다. 까지 이제 아이들이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예.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데다가 아이들을 몰아세우면 안 되고 진짜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이런 아이들 보고 취업하라고 특성화고 만들고 직업 관련한 그 바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들어 놓고 어느 기업도 이 고등학생 바로 취업했을 때 관련한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방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에게 어떤 급여를 줘야 할지, 어떤 업무를 얼마큼 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제도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앞가지가 다른 보통 거예요. 졸업하면 어디를 가요? 특성화고 졸업한 친구들은? 똑같이 시험 봐가지고 이제 특히나 생산 공정에 많이들 투입이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 현장 실습에서 다치고 죽어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현장에서 왕따를 당해서 그런 걸로 고통받는 친구들도 있고 2017년 1월에는요. 전주의 콜센터에서 일하던 홍수연 양이 업무를 못 견뎌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아이고. 같은 해 11월에 생수 공장에서 일하던 이민호 군이 저 이거 기억나요? 프레스 전기에 휘어서 사망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2014년에는 CJ 제일제당 진천 공장에서 현장 실습하던 중에 상사의 폭언과 폭행을 못 견뎌서 목숨을 끊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는 현장 실습생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주 7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야. 70시간이요? 아이고. 근데 현장 실습이면 사실은 몇 시간 그걸 배우는 건데 네. 아예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을 하고 일을 가장 시켰던 힘든 거예요. 일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치겠다. 그 보호하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요즘 특성화고를 다니면 예전에 있었던 이런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나름 많았지만 경쟁률이 세거든요. 예. 들어갈 때는. 그런데 실습생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잔업이 있다는 이유로 야근을 한다거나 미숙하죠. 미숙하니까 끊임없이 책망을 듣고 그게 이제 또 나중에 급여나 이런 걸 깎는 빌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같이 2인 1조를 해줘야 되는 동료 없이 그 초보하는 친구들이 거기 현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 또 학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가 버텨야 네 후배들도 나중에 실습을 나가는데 네가 가서 잘못하면 네 후배들은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 어린 부당해도 애들한테. 버텨라, 네. 힘들어도 버텨라, 자리를 없애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힘들다고 그만두면 내 후배들도 실습 나갈 네.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이런 짐을 아이들한테 지우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잠수 자격증도 없지만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물을 무서워하는 친구였는데 세상에. 나갈 때는 분명히 업무에 관련돼서는 거기 요트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잠수를 첫날 안전교육도 없이 시켰고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진 일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슬픈 게 뭐냐면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보도가 된다 해도 사람들의 관심권 바퀴라는 거예요. 그렇지. 뭐 늘상 있는 일처럼 이렇게 취급받고 뭐 젊은 애가 참 안 됐다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소비되고 지나가는 많은.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학을 가서 입시만 하는 학생들만 고등학생인가요? 나는 지금 특성화고에서 이제 졸업 앞두고 취업하신 분들한테 다 저기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대일로. 노동교육 제대로 받은 게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자기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인지하고 가야 돼요. 제대로 그렇죠.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부당한 거 이야기할 수 있는 물론 이걸 이야기했을 때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무조건 참아야 하는 이런 분위기 자체도 문제지만 아이들 자체가 자기네가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교육의 권한으로 미숙하고 서툴지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현장 실습의 원래 목표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미숙하고 잘 못하더라도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그게 원래 골자인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왔어? 너 저기 따개비나 제거해. 얘가 그러면은 제가 이걸 배우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겠지만 18인데.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줄지 준비가 돼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기업은. 그럼 무지한 어른 때문에 진짜 선량한 정말 우리 그러니까 값싼 아이가 노동력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이고 또 하나는 사실 현장 실습이 과연 필요한가? 왜냐하면 학교에서 실습을 전문 교과로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마 그 업체들 입장도 보면은 이게 교육할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들도 일을 해야 기업에서 되니까. 막 일을 해야 되는데 막 누가 시간 내 가지고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오자마자 허드렛 일부터 야 그쵸. 배워라 해가지고 이제 따개비 따라고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직업 교육은 다 저 국가에서 안전하게 혹은 뭐 학교에서 안전하게 하게 하고 그럼요. 어느 정도 능숙해진 다음에 직업 현장으로 보내야지 이거 뭐 완전히 학교에서는 공부만 배우고 거기 가서 실습은 현장에서 하라? 이러면은 현장에서 그 얼마나 그 노동자의 안전과 기본권에 대해서 챙겨줄 수 있겠어요. 그 네. 기업들도 그렇게 사람 언제 오나 내가 처음부터 잘 가르쳐 봐야지 그런 데는 없어요. 다 바로 실전에 투입하지.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주가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아이가 가라앉았는데도 바로 뛰어들지 않고 이후에도 이 홍군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 얘기는 물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애가 들어가서 직접 잠수해서 따개비를 따겠다고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그 아버님이 카톡으로 이제 못 읽잖아요. 근데 네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딸을 키우지만 사실 이게 제 오만일 수도 있어요. 일단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도 제가 응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 관심이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 대학의 서열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열심히 일찍 자기 꿈을 정해서 직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죽음이나 제도나 삶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뭐 공기업의 면접관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계신 분이 저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국가기관이니까. 그런데 20살에 입사를 해서 2년 근무를 하고 군대를 갔다 온대요. 갔다 오고 다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와가지고 40년 근무를 하고 정년퇴임을 한다는 거예요. 40년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살에 입사를 했으니까. 무슨 일이길래? 그러니까 이제 40년이나. 공단이었는데,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니까 학업과 상관없이 이제 특성화학으로 졸업한 친구들도 입사할 수 있는데 승진 기회도 똑같고요. 그러면 그럼 월급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호봉이나? 그랬더니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2년만 근무를 더 하면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잘해요. 그러면 가끔 너무 일을 싹싹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서 보라고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을 그 근무를 마치고 퇴직을 할 때는 대졸 사원들이 와서 근무한 것과 근무 기간이 2년만 더 지나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네. 일을 해보면 저도 이제 같은 일을 20몇 년 하고 있지만 같은 일 한 10년쯤 하면 능력치는 비슷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걸로 승부가 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4년 더 대학을 다녔나 얼마나 좋은 대학을 다녔냐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건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알바의 여왕 야. 신민정 평론가님
하실 말씀 많으실 거야. 진짜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많죠. 일단은 이 제도가 박정희 때 만들어진 산업 거죠. 여군을 키운다는 네. 뭐 그런 산업 여군, 네, 그렇지. 그런 어떤 기조와의 뭐 실습이나 기자재가 학교에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습을 보냈던 제도인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지도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인 1조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2인 1조가 만약에 지하철 공사 이런 데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손만 뻗으면 뭐 이렇게 뜯어야 되는 것도 갑자기 옆에 누가 서 있어야 이걸 뜯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는 필요가 없는데 막상 지하철 어떤 선로를 고치는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하청업체는 2인 1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무슨 법이 정해져서 내려갔을 때 이게 하청업체에 또 거기서 뭐 또 하청을 받은 거기까지 그 적용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이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실태조사가 돼야 지금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파편적으로 뭐 누가 죽었다, 안타깝다, 이게 누가 죽었다더라 이렇게 되는데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이걸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 저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맞아요. 저도요. 언제 처음 모르죠. 저는 이제 권리가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축구장에 가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전도사님한테 몰래 이걸 써달라고 해서 네. 동의서를 써가지고 롯데리아에서 처음 말을 했어요. 롯데리아. 네. 아이고, 햄버거 소녀. 네, 네. 그때 시급이 1,700원 올라갈 때 들어갔던 것 그게 같아요. 몇 년쯤이었어요? 2002년이었죠. 2002년 월드컵을 할 때니까. 네. 그래서 24년에 1,200원이었어요, 시급이.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르고. 그쵸. 일단 그러니까 이것만, 저는 학교에서 필요한 공부들 많이 하지만 일단 대부분의 아이들이 노동자로 살아갈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번에 현장 실습생들도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러고 가면 부당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당한 걸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일자리가 잘려요. 그렇죠. 아이,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안에서 내가 어떤 노동자로서 노동 교섭권이 없는 노동자로서 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 그러면 결국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올려주는 게 어떤 뭐 최저시급이냐. 최저시급도 중요한데 저는 뭐냐면 자동적으로 나쁜 일자리가 걸러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번 달을 살아가는데 100만 원이 필요해. 그런데 나라에서 한 50만 원을 줘. 근데 여기서는 50만 원을 주는데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내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저기서는 50만 원을 주는데 같은 돈을 줘도 힘들게 일해야 돼. 또는 여긴 70만 원을 주지만 정말 최악이야. 그럼 70만 원짜리 거르고 이 50만 원 받고 여기 50만 원 받는 데서 100만 원은 필요한 만큼을 채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쁜 일자리를 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내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갖는데 나라가 아무 힘도 저한테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를 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결국에는 나라도 나한테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최소한은. 네, 최소한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나 혼자 포기롭게 이거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해봤자 나는 굶어 죽게 생겼다면 그러니까요. 아무도 말 그럼 누가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문제는 부당한지도 판단이 안 돼요. 17, 그렇죠. 18, 19, 20에는 말을 해도 되나? 아저씨가 나한테 나쁘게 하는 것 같은데 말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조차 판단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알바비로 돈을 달라는데 안 주고 그렇죠. 계속 버티다가 신고. 동전 이만큼 네, 맞아요. 그렇지. 동전으로 10원짜리였나요? 10원짜리로 1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가져가라. 그것도 몇 달을 돈을 달라고 찾고 또 찾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거 어디 가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얘기하면 해결해 줄까요? 안 해줄 거예요. 아니, 해결해 줘야지. 아니, 고용노동부가 뭐하러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알바비를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요새 신고하면 좀 예전보다는 단속을 좀 많이 나아졌는데. 해요. 그래서 뭐 역으로 사장님들이 알바생들이 진짜 성의 없게 하고서 그 신고해서 열받으니까. 내가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단 노동자의 권한을 높여주는 제도들이, 사회적인 안전망들이 없이 나 혼자 내가 알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이러한데 현실은 이래. 가서 말도 못하는 내가 더 비참해져요. 맞아요. 모르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해도 손해를 입지 않을 만큼의 어떤 안전망을 나라가 구축을 해줘야 노동자로서 이 교섭의 능력, 그리고 내가 나쁜 일자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키워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아주 밀접하게 여러 가지 복지 제도와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잘 맞물려서 한 사람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배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니, 참 느끼는 건데. 네.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만약 혹시 자녀가 뭐 이렇게 취업 전선에 나갈 일이 있다 판단되시면은 이것만 하나 가르치세요. 뭐요?
아주 지독한 새끼, 독한 년 이 이미지로 나가야 된다. 아, 함부로 못해. 그럼. 건드리지 못하게. 네. 그리고 어른들만 잘 들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은 뭐 김만배니 남욱이니 이런 인간들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분은 이재명일 리가 없지.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사람이 착하거나 수더분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인데 만만하면은 덮어씌우지. 근데 이재명 잘못 건드리면 아주 자기가 아작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합니다. 섣부르게? 그럼 그러니까 갑자기 이재명이에요. 갑자기 또. 아니 우습게 그러니까 보이지 말라. 우습게 얘기. 보이면 그러니까 안 이게 된다. 이게 참 슬픈 게 맞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싫은 소리를 원래는 못하는 편이었어요. 네. 근데 그냥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 권리를 찾아서 살아가려면 독한 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년. 네. 그러니까 저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을 하면 그냥 쟤는 독한 년이야, 조심해. 그게 어떤 일하는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여성이라는 성별에서도 부당하거나 상대적으로? 좀 어떤 불쾌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뭐 독한 년이라서 그렇다는 등, 쟤는 조심해라, 독한 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독해야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가수 활동했을 때 저희 대표님이 자꾸 술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초반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게 약간 관례처럼 됐었거든요, 가수들은. 막 그 시간을 따지지도 않고, 뭐 가서 막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막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도저히 이거는 재미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재미도 없고. 재미라도 또 있으면. 이제 대표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죠. 네. 저는 더 이상 거기에 갈 못하겠다. 수가 없겠다. 재미도 없고 이유도 모르겠고 가실 거면은 다른 분을 부르시던지 네. 뭐 너무 힘들다. 못 간다, 나는. 네,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저는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 나는 노래를 배우러 왔지. 아주 잘했어. 잘했어. 내가 무슨 뭐 집에서도 맨날 노래하는데 거기서도 내가 무슨 노래방 기계단을 계속 노래하고 거기서도 있다. 아니 노래를 시키는 마시는 거예요. 자리인데 거기서 노래를 시켜? 돈을 내가 줘야지 키우는 노래를 가수야. 시켰으면 가수한테. 이러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투자받고 그런 게 많으니까요. 그렇게 좀 세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저한테 극 존칭을 쓰면서 윤혜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제 그런 일 없도록 할 것이고. 근데 뒤에서는 제 욕을 엄청 했겠죠. 제 아니, 진짜 그러거나 좀, 말거나. 짜증난다, 뭐 까다롭다, 뭐 욕은 많이 했지만 저는 너무 편했어요. 계약 기간 5년 동안. 다시는 거기에 불려갈 일도 없었고. 그렇죠. 그냥 제가 딱 해야 될 일만 딱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낙인이 찍힐 수는 있지만 차라리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래 쟤는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가는 애가 아니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라는 인식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하면 부당해고를 많이 당했었어요. 해고. 근데 저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제가 매일 말대꾸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매일 연습해요. 저희 이렇게 딸은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근데 유라 빨리 0.001초 만에 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좋은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맞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야 사람들이 아까 지금 신민정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걔 자꾸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틀린 말을 했을 땐 쟤는 분명히 말대꾸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어른한테 말대꾸하면 큰일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지금 10살인데 매일 시켜요. 말대꾸하는 방법을. 저는 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면 아이들이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지만 감독관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평가하는 것들이 그 그쵸.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맞아요. 기업이 노동에 관련해서 특히 아이들에 관련해서 정말 부당한 일을 했을 경우에 나라에서 네. 지원하는 어떤 것은 해당을 못 그러니까, 받도록 불이익을 하는 받게끔, 불이익을 받게끔 페널티.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가하는 그게 정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게끔 노동자이자 관리 감독자가 될 수 좋은 있도록 생각이네요. 만약에 현장 실습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단 저는 이게 시대적으로 과연 맞는가? 그쵸. 기자재가 네. 정말 부족한가? 실습 기자재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일단 실태조사가 먼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노동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그 기업을 감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신고하는 시스템이 무기명으로라도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당한 일이 있었을 때 신고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실습을 내보내는 기업이 줄어들까봐 자꾸 이제 쉬쉬하는 그런 모습이고 계약서마저도 학교하고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다는 것 네, 자체가 문제고요. 사실 이런 1인 기업들은 아이들을 보내면 무슨 일을 시킬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좀 걸러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정말 엄마들이라서 역시 교육에 대해서 뜨겁고 우리가 막 컨텐츠 강국이라고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도 막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거 우리가 계속 얘기해가지고 잘하는 아이들이 진짜 좋은 환경 조금이라도 맞아요. 환경이 좋아진다면 너무 보람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자, 오늘 저희가 네.
네. 핏대 세워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좀 발 뻗고 여성들도 발 뻗고 약자들도 발 뻗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그럼. 나라잖아요. 그쵸. 네. 이 선거 투표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잘 네. 주안점을 두시고 네.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맘스시사 뭐 시간이 뭐 벌써 1시간 훌쩍 지나갔는데 네. 예.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다 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또 핏대 세우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